도시계획에서 개발지향 구역 등을 지정을 하는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제약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즉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주로 이제 손실보상의 요건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손실보상의 요건은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인 행정청의 침해, 그것이 적법한 침해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한 희생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제 보상 대상이 되어서 손실보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이제 이론적 근거로서 두 가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있습니다. 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재산권 내용과 그리고 공용 침해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1항과 2항 그리고 헌법 제23조 3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이제 경계 이론에 해당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분리 이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내용과 공용 침해는 별개가 아니다. 재산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것이 재산권 제한, 즉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가 어떤 경계, 문턱, 한계를 넘어서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경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를 법원에서는 사회적 제약이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경우에 이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이제 보상이 필요한 공용 침해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전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계 이론의 경우에는 재산권 규제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이것이 일정한 경계, 한계로 를 넘어서는 경우,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한 공용 침해 규정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규제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한 희생이나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경계 이론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계를 사회적 제약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이제 경계를 넘어서면 그 국민의 재산권 제약 정도가 조금 더 과도해진다면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사회적 제약이 있는 어떤 제약을 하게 된다. 행정청이.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을 직접 적용하거나 또는 유추 적용해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이론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1조 1항과 2항이 적용돼서 특별하게 보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분리 이론 같은 경우는 재산권의 내용과 공용 침해를 별도의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어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어떤 행정작용이 있을 때는 이것은 이것은 그 자체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어떤 행정작용이 있을 때는 그 자체로서 이제 침해로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리이론의 경우에는 1항과 2항과 3항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1항과 2항에서는 헌법적 한계를 넘는 경우, 즉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항과 3항을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이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규정을 했고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보상이 없는 공용 침해에 대해서, 즉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이러한 공용 침해에 해당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러한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 방식은 가치 보장이 일단 있는 상태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둔 어떤 경계 이론과는 달리요. 이러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존속 보장, 그 가치를 존속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한 침해가 위헌적 침해의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위헌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 즉 보상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존속 보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그 해석 방법에는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본 사안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본 사안은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는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자, 침해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보시는 판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도시계획법 21조에 관한 판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시겠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공공필요에 의한 어떤 개발제한구역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이거나 어떤 환경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이제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그 내용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부담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이 당시에 구도시계획법 21조에서 보상 규정 없이 보상 규정 없이 그 재산권의 제한, 즉 개발 제한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한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위헌이지만 개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 위헌 결정을 한 건 아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 구역 그 자체를 다투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보상 입법을 기다려서 이 보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존속보장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례를 보시면서 보상 규정이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사례, 예를 들면 그 밖에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보상하는 규정 입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로 이제 경계이론이나 분리이론이나 모두 사회적 제약을 넘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보상 규정이 없는 제한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치거든요. 입법을 기다려 이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제약을 넘는 경우에는 공용침해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추적 용서를 적용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치보장 입장에서요. 자,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 보상 규정이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그 사회적 제약의 범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내 토지에 이제 토지가 그린벨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있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들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내 토지를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지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내가 수인할 수 있는 사회적 범위 내의 어떤 제한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에 합치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종로의 목적대로 토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대지가 됐거나 또는 토지를 이용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지가 완전히 오염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거나 수로를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토지를 주로 사용했는데 수로가 차단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범위를 넘는 어떤 제약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제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경계이론이든 분리이론이든 기준이 되는데 이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현재에는 크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은 이제 그 당시에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이미 여러 방법으로 이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재산권을 제약하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리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갑은 미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고 을은 서초구청장입니다. 갑은 이제 특별한 본인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초구청장이 이 갑에 대해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건물을 미허가 건축물을 대집행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갑이 내 땅인데 왜 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느냐, 보상도 없고요. 자,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위헌 심판 제청에서 기각이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1항과 2항 그리고 23조 1항과 2항 그리고 3항을 분리이론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보시면요.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와 같은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것을 도시 계획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땅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돼서 더 이상 건축 행위 등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입니다. 토지의 개발 및 건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공성이 인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의 법적 성격을 보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비례성의 원칙이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하는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 네 번째 쟁점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제약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게 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로서 기대이익이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없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자,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종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재산권의 한계, 사회적 제약의 한계의 범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쟁점 6번과 7번은 이 보상 기준과 방법에 관한 입법이 없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되도록 빨리 입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이 보상입법을 기다려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뭐 유추 적용이나 다른 방식을 이제 적용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대법원 98-12529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 판결은 경계이론에 가까운 판결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공용 침해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고 양자는 재산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제한의 정도가 일정한 경계, 즉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보상 의무가 필요한 공용 침해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는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헌법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즉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가치를 보상한다라는 가치 보상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헌법 23조 1항과 2항은 재산권의 침해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 제약의 한도가 일정한 경계 즉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데요. 자, 이 사실관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 등의 원고들은 이 당진 군수인 행정청이죠. 갑을 등의 그럼 A로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 A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의 선박을 양수해서 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즉 갑과 을이 어업 행위를 하던 이 토지 서해안에 이제 바다죠, 그렇죠? 이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 토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입장에서는 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 행위를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죠. 그렇죠? 즉 바다가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바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고 이 공유지를 그냥 활용을 해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으로 바뀜으로 인하여 갑의 을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의 영유지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의 그 행정청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결국 행정청이 행하는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법을 보시면 관련 법률이 있죠. 그렇죠? 20조 보시면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 즉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갑과 을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대하여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손실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도 손실보상의 원칙을 쓰면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과연 갑, 을, 병정 여기에 있는 여러 원고들이 모두 다 특별한 손실을 입은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적법한 재산권 침해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별한 희생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원고들 중에 을이나 뭐 병 같은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있기 전부터 어업 행위를 했던 게 아니고요. 갑은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어업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어업 허가를 얻어서. 자, 그런데 을은 여기서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어업 허가를 하고 있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업 허가를 이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매립을 한다라는 매립 면허가 사업 시행자에게 발령이 되고 난 뒤에 허가를 얻게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이 원고들을 분리를 해서 공유 수면에 관하여 매립 면허가, 즉 이 땅이 이제 이 바다가 땅으로 메워진다라는 것을 밝히고 난 이후죠. 그쵸? 매립 면허가 이루어진 이후에, 고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실, 그 손실보상의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업 양수인의 권리입니다. 업 허가권자로부터 어선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어선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업 허가까지 양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도 손실보상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어업 허가권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겁니다. 이제 갑에 대한 거죠. 자, 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시면 어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업 허가란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것으로서 어업 면허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서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뭐냐면 재산상 이익이 있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상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판결 요지 보시면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법 16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토지 용지 및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어업 허가를 받고 허가업에 종사하던 중에 피해를 입게 된 갑과 같은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재산상 이익, 갑과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또 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그 보상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법률상 보상 규정은 없지만 시행규칙상 손실평가 규정이 있고 헌법 법률 시행규칙을 종합해서 유추 적용하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시기와 보상액에 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배상금은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고 해서 손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분리 이론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 대법원은 경계 이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이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어떤 손실보상의 가치 보장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